안녕하세요. 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గిం자 마술사입니다. 라멘을 끓이며 김훈.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라면, 김밥, 짜장면을 먹어봤다. 거리에서 싸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다. 칼국수, 육개장, 짬뽕, 우동도 먹었다. 부대찌개나 닭볶음탕, 쌈밥은 두 사람 이상이라야만 먹을 수 있다. 그 맛들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임박혀 있다. 나는 허름한 식당의 친밀감을 느낀다. 식당의 간판이나 건물 분위기를 밖에서 한번 쓱 훑어보면 그 맛을 짐작할 수 있다. 가게 이름이 촌스럽고 간판이 오래돼서 너덜거리고 입구가 냄새에 찌들어 있는 식당의 음식은 대체로 먹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어긋나지 않는다. 낯선 지방의 소도시에 갔어도 나는 간판의 느낌으로 밥 먹을 식당을 골라낸다. 개통이 없는 수많은 메뉴를 유리창에 써붙인 집은 잘하는 집이 아니다. 음식을 잘하는 집은 자신 있는 메뉴 2개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딸린 반찬들을 준비한다. 라멘의 계통 안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고 김밥의 영역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는데 너무 잡스러우면 되게 맛이 없는 식당이다. 삼겹살을 구워서 상추에 싸고 거기에 쌈된장 찍은 마늘을 얹어서 아래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 우겨 넣는 식사법은 한국인이 발명한 종합적인 한입이다. 생선에도 이렇게 먹는데 여기에는 깻잎이 추가된다. 이 한입은 쌀밥, 육류, 야채, 양념, 향신료 모든 것을 한 방에 먹여준다. 야유회를 나온 회사 직원들이나 입영하는 아들을 먹여보내는 가족들의 회식은 대체로 이 삼겹살 구이에 소주 몇 잔이다. 이것은 온갖 맛의 패키지인데 먹고 싶은 욕망을 순식간에 그리고 싸잡아서 만족시킨다. 나는 이런 패키지보다는 식재료의 개별성이 한 개씩 씹히는 음식을 좋아한다. 무더운 여름날 몸과 마음이 지쳐서 허느적거릴 때 밥을 물에 말고 밥숟가락 위에 통통한 새우젓을 한 마리씩 얹어서 점심을 먹으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질퍽거리던 마음이 뽀송뽀송해진다. 잘 익어서 사각 끓이는 오이지를 고추장에 찍어서 물에만 밥을 먹거나 소금물에 담근 짠지를 가늘게 썰어서 찬물에 띄우고 거기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쳐서 먹으면 마음이 개운해진다.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것은 느끼하고 비리고 들척지근한 것들을 생리적으로 내친다는 뜻이다. 나는 무짠지가 우러난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는다. 그 맛은 단순하고 선명해서 음식의 맛이라기보다는 모든 맛이 발생하기 이전의 새벽의 맛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시원적인 맛이다. 태계 선생은 도산에서 공부할 때 끼니 때마다 반찬은 3가지만 차려놓고 잡수셨다. 제자 김성일이 뵈러 갔더니 밥을 내주시는데 반찬은 무와 가지와 미역뿐이었다. 뵈러 온 사람들은 모두들 먹기가 거칠어도 내색을 못하고 있는데 선생은 복받은 얼굴로 맛있게 드셨다. 무, 가지, 미역 이 3가지 반찬은 모두 장아찌였거나 나물이었거나 생재료였을 것이다. 나는 성인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글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여서 글을 읽어서 성인의 뒤를 따라가기는 틀린 것 같은데 타고난 식성만큼은 성인과 닮아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우선 식성만이라도 성인의 언저리에 닿아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격적인 국면은 따라갈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요즘엔 김밥도 퓨전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 치즈, 샐러드, 불고기, 게살, 소시지 따위를 넣어서 뚱뚱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김밥은 딱 질색이다. 내가 좋아하는 김밥은 그 속에 단무지와 시금치 또는 웅 한 줄만 넣은 것이다. 절인 무와 실파, 깻잎, 고구마 순처럼 야채만으로 속을 넣은 김밥도 좋다. 이런 김밥은 씹으면 청량감이 느껴진다. 또 일본식으로 초에 절인 매실과 깻잎만으로 만든 김밥도 깔끔하고 단정하다. 김밥 안에 하나의 주된 기둥을 이루는 맛이 있어야 하고 그 주변을 장식하는 부수적인 맛이 있어야 하는데
중심부가 약하거나 중심부와 주변부가 뒤섞인 것은 좋은 김밥이 아니다. 그리고 김밥은 자그마해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한 입에 쏙 들어가야 한다. 햄버거는 그 두꺼운 볼륨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하마처럼 입을 벌려서 입 안으로 밀어 넣어야 하지만 김밥을 먹는 행위의 즐거움은 재료의 에센스들을 동그랗게 모아놓은 음식을 입 안으로 쏙 집어넣는 그 경쾌함에 있다. 김밥은 과자나 떡 같은 주전부리가 아니라 당당히 밥의 계열에 속한다. 김밥은 끼니를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끼니를 해결하는 밥 먹기에 엄숙성에서 벗어나 있다. 김밥은 끼니이면서도 끼니가 아닌 것처럼 가벼운 밥 먹기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나는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삶의 하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김밥의 가벼움은 서늘하다. 크고 뚱뚱한 김밥은 이 같은 정서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 뚱뚱한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서 토막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먹고 산다는 것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비애를 느낀다. 내가 사는 동네의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 지역에서는 보통 김밥은 한 줄에 2,000엔에서 2,500원이고 퓨전 김밥은 3,000엔에서 3,500원이다. 고급 식당에는 여러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와서 식사와 사교를 겸해서 먹지만 김밥이나 라면을 파는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온 손님들이다. 혼자서 온 사람은 거리 쪽을 바라보면서 혼자 먹는 1인용 자리에 앉지만 1인용 자리가 없을 때는 2인용 또는 4인용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일은 쌀쌀하다. 쌀쌀해하는 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내를 쌀쌀하게 해주었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씁쓸하다. 쌀쌀한 것이 김밥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간다. 나는 김밥을 먹고 그는 라면을 먹는다. 나의 단무지와 그의 단무지는 똑같이 생겼지만 따로따로여서 나는 나의 단무지를 먹고 그는 그의 단무지를 집어먹는다. 내 앞에 앉은 이 사내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그 어느 누구도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김밥을 먹고 그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덩달아서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TV 광고에서 라면 국물을 쭉 들이키는 연기자가 아하 하면서 열반했던 표정을 지을 때도 나는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추위와 시장기는 서로를 충동질해서 결핍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추운 거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될 때는 아무래도 김밥보다는 라면을 선택하게 된다. 짙은 김속에 얼굴을 들이밀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콱 쏘는 조미료의 기운이 목구멍을 따라가며 전율을 일으키고 추위에 꼬인 창자가 녹는다. 김밥과 라면을 함께 먹으면 어떤 맛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뷔페 식당의 음식을 모조리 뒤섞어서 비빈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걸 알면서도 라면을 먹으면서 김밥을 또 주문하니 슬프다. 시장기의 코너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맛은 화학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서적 현상이다. 맛은 우리가 그것을 입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만 유효한 현실이다. 그 외 모든 시간 속에서 맛은 그리움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뼈와 살과 정서의 깊은 곳에서 태아처럼 잠들어 있다. 맛은 추억이나 결핍으로 존재한다. 시장기는 얼마나 많은 추억을 환기시키는가. 거영육 복합체는 유년의 천막 학교에서 미군들한테 얻어먹은 레이션, 전투 식량의 맛까지도 흔들어 깨운다. 이 궁상맞음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는 사람이 거리에서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뻔하다. 라면이나 짜장면은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막힌다. 그 안쓰러운 것들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 이는 햇바닥이 아니라 정서 위에 찍힌 문양과도 같다. 세상은 짜장면처럼 어둡고 키키하거나 라면처럼 부박하리라는 체념의 편안함이 마음의 깊은 곳을 쓰다듬는다. 라면은 구격화되어서 대량 소비되는 음식이다. 라면의 인 속에는 수많은 남들이 나와 똑같이 이 미끈거리는 밀가루 가락을 빨아들이고 있으리라는 익명성의 안도감도 작용하고 있을 섬쉽다. 이래저래 이는 골수염처럼 뼛속에 사무친다. 라면이 처음 나온 것은 1963년이었다.
쌀값이 얼마라는 기사는 일기예보나 정권시세처럼 연일 신문에 대서 특필되었다. 춘군기에는 200만 명 이상이 굶주렸다. 기아태치라는 전략농가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를 써붙인 현수막이 관공서 건물마다 걸려있었고 박정희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국민을 굶기지는 않겠다며 울먹였다. 이 배고픈 시절에 나타난 라멘의 맛은 경이로운 행복감을 싼값으로 대량 공급했다. 그 맛은 놀라움은 장님의 눈뜬과 똑같았고 불의 발견과 맞먹을 만했다. 라멘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혁의를 달래준 식량사의 전환으로 꼽힌다. 라멘의 제조 기술은 모두 일본에서 배운 것이지만 한국 라면은 1인분의 양이 일본 라면의 1.5배가 넘고 칼로리가 높아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보강되었다. 라면의 등장은 1차 산업으로 식재료를 정산하지 않더라도 대량 가공과 보관, 유통과 가격 정책만으로도 식량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박정희 소장도 라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밑돌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와 함께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나는 중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이 이국적인 식품의 노릇기려한 맛에 끌려들었다. 소설가 이문열은 그의 소설 변경에서 60년대 초의 라면 맛에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하고 있다. 노랗고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맨발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끼워넣은 생계란이 또 옛사하니 영양과 풍미를 보정하였다. 철은 갑작스레 살아나는 식욕으로 그러나 아주 공손하게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있는 듯했다. 이문열의 변경 7권 문학과 지성사 1998년 177조 등장인물이 생애의 첫 라면을 공손하게 먹었다는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그때 라면 맛은 그 후에 닥쳐올 산업화 시대 전체 삶의 맛이었다. 사람들이 결국 그 맛에 인이 박히고 거기에 주눅들려 살아가게 되리라는 예감을 그 공손하게라는 네 글자는 암축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난 문학평론가 김현성, 이성에서 어지간히 라면을 잡수셨던 모양이다. 그는 라면에 물을 아주 조금만 붓고 끓여서 떡처럼 만들어 술안주로 먹기까지 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혔다. 김현은 라면을 먹으면서 상실된 삶의 두께를 괴로워했다. 그는 전통과 당대가 단절된 텀바구니에서 라면을 먹었다. 김현, 두꺼운 삶과 얇은 삶. 나남 1986년 221조 찬조 1960년대의 라면은 지금의 것보다 기름기가 많았고 빨래, 비누, 덜 익은 닭고기, 소고기 같은 냄새가 났는데 그런 냄새까지도 모두 첨단적이고 이국적이면 영양가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냄새와 식감은 박정희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시대적 질감으로 자리 잡았다. 라면을 먹으면 근육이 불어나고 힘이 솟는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육군에 갔더니 거기서도 라면은 밥보다도 인기가 높았다. 주말에는 고정 메뉴로 라면을 먹었고 혹한기 기동훈련이나 유격훈련 때의 특식, 국군의 날, 축구시합 뒤풀이의 특식은 모두 라면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온 어떤 하사관은 내무반 페치카에 라면을 끓여서 곧바로 먹지 않고 10분쯤 지난 뒤에 먹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부로서 양이 많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군대 생활의 즐거움은 하랑 담배와 라면에 있다고 그는 신병들을 한 줄을 세워놓고 연설했다. 내무반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군분이 못되는 신병들은 분말 수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국이나 밥에 뿌려서 먹었고 맹물에 그 가루를 풀어서 국처럼 마시기도 했다.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은 한 개에 10원이었는데 지금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 800원 정도다. 식당에 공급되는 라면은 10개나 20개 단위로 묶여져서 포장비가 빠지니까 소비자 가격보다는 쌀 것이다. 여기에 가래떡이나 만두 2개를 넣어서 끓이고 단무지나 김치를 곁들여서 3,000원쯤 받고 계란을 한 개 풀면 3,500원. 돼지고기 몇 점을 얹으면 4,000원이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었고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라면 시장은 위축되지 않는다.
라멘은 한국인의 정서적 토양의 기층에 착근되었다. 외환위기와 대량 해고, 청년 고용 절벽, 내수 침체의 시절에도 국내 라멘 시장은 더욱 번창했고 2013년에는 매출액 2조를 넘었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멘 협회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한국인은 1년에 라멘 74.1개를 먹는다. 인도네시아는 60개, 베트남은 57개 순이다. 전체 한국인은 1년에 라면 36억 개를 먹고 중국인은 462억 개를 먹는다.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1960년대 이후 한국 라면 시장의 팽창은 건물로부터 구조적으로 전개된 빈부의 양극화, 인구의 대량 소외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멘을 좋아하건 푸아그라를 좋아하건 입맛은 빈부 차이와 관계없다는 말은 사람을 조롱하는 거짓말이다. 누군들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 갓 잡아온 것과 갓 뽑아온 것들, 산과 바다와 흙의 기운을 지닌 풋풋한 것들을 먹고 싶지 않겠는가. 부자들도 라멘을 좋아할 수 있고 부자들이 때로는 라멘을 먹기도 한다고 해서 라멘 시장의 평창에 자본주의의 싹쓸이가 물고 온 인간 소외 사태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나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정명하기 어려울 뿐이다. 라멘 시장의 배후를 이루는 인구 집단은 늘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먹어야 하고 한번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또다시 기어이 먹어야 하므로 라면 회사들 간에 시장 점유율을 다투는 엎치락뒤치락은 있겠지만 이 치고받는 품질 경쟁과 광고전이 소비를 펌퍼질해서 라면 시장 전체의 앞날은 소외된 군중 속에서 번창할 것이다. 된장이나 간장, 무짠지, 오이지, 고추장아찌는 맛의 심층 구조를 갖는다. 시간이 그것들의 맛의 심층을 빚어낸다. 기다림 없이는 짠지다운 짠지를 맛볼 수 없다. 김장이나 오이지를 담그고 나서 우리는 설레는 한 쌍을 참으며 그것들의 숙성을 기다려야 한다. 미리 뚜껑을 열고 덜 쑤시면 동티가 나서 다 망친다. 시간이 간을 재료의 안쪽으로 밀어넣고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켜 맛의 심층을 이룬다. 그 맛은 거기에 절여진 시간의 맛이다. 된장찌개 국물은 된장과 여러 건더기들의 삼투와 종합으로서 이루어진다. 그 국물은 된장도 아니고 개별적인 건더기도 아닌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다. 거기에 깊이가 들어워진다. 그 깊이는 인간을 위안하는 힘이 있다. 미역국의 위안은 섬세하고 된장찌개의 위안은 깊다. 이 깊이와 섬세함은 섬인과 우러남에서 온다. 건더기는 국물 속으로 우러나고 국물은 건더기 속으로 섬인다. 완성된 된장찌개 속에서 건더기가 뭉그러져서는 좋은 찌개가 아니다. 건더기는 그 고유한 맛을 국물에 넣어주고 나서도 건더기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때 건더기는 국물의 스밈에 의해 새로운 맛의 건더기로 신성하는 것인데 이 조화 속에서의 독자성은 아름답다. 삶의 심층 구조와 서사적 로망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영영 불가능해 보인다. 이 부박한 삶의 영양소로서 라멘은 몸속으로 들어온다. 시간의 작용이나 기다림, 한상, 스밈, 우러남처럼 삶의 깊이를 가져오는 기능은 음식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짬뽕이나 짜장면 한 가지만 파는 전문 식당이 있다. 이런 식당들은 거의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짬뽕은 보통 짬뽕과 삼선 짬뽕으로 구분된다. 삼선 짬뽕은 보통 짬뽕보다 1,500원에서 3,000원 좀 비싸다. 이 두 등급의 짬뽕에서 면이나 국물은 다 똑같다. 베이직은 같고 건더기만 다르다. 삼선 짬뽕은 보통 짬뽕에 쭈꾸미나 백합, 모시조개, 무로징이를 몇 점 더 넣은 것이다. 짜장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짬뽕을 주문해 놓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주문해 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두 가지 시장기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일으키면서 주문을 바꾸는 사람들은 흔히 있다. 그러나 번복이 너무 늦으면 조리가 이미 시작돼서 바꿔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그릇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을 담아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이 획기적인 메뉴의 이름은 짬짜면이다.
짬짜면의 값이 짬뽕이나 짜장면보다 비싸지는 않다. 짬짜면에는 삼선이 없다. 2~3년 전까지 이 동네 짬뽕값은 짜장면값과 연동관계에 있다. 보통 짬뽕이 5,000원, 삼성 짬뽕이 6,000원에서 7,000원이다. 물론 가게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다. 1년쯤 지나자 짬뽕값은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짬뽕은 4,000원, 삼선 짬뽕은 8,000원으로 가격차가 벌어졌다. 그때 나는 짬뽕값의 하한선이 4,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자 3,500원짜리 짬뽕이 나타났고 짜장면값의 하한선도 함께 무너졌다. 그때 식당에서 먹는 라면값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였다. 1963년에 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라면은 짜장면이나 짬뽕보다는 싼 음식으로 자리매겨졌고 그것이 밥의 세계에서 라면의 온당한 자리였다. 짜장면과 짬뽕값의 하한선이 무너져 내리자 라면값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제 라면 한 그릇의 값은 어디로 가려는가? 라면 속에 건더기들, 어묵, 달걀, 가래떡, 만두는 이제 사라지려는가? 짬뽕값의 양극화는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이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라고 다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끔 되어 있다. 강제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서 없는 자들은 스스로 3,500원짜리 짬뽕을 먹고 아직도 견딜만한 자들은 8,000원짜리를 먹게 된다. 음식을 파는 쪽에서도 값을 올리고 또 내려서 양극화된 격차 안에 양쪽 모두를 편안하게 수용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는 자유롭고 조화롭다. 나는 3,500원짜리 짬뽕이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국물은 3,500원짜리나 8,000원짜리나 똑같다. 그 국물의 맛은 식재료를 우려낸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루를 섞어서 만든 맛이다. 그 국물은 몸에 스며서 몸을 위로하는 기능이 없었고 목구멍에 불을 지르는 듯이 날카롭고 사납게 달려든다. 그런 식당에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젊은이들로 붐빈다. 인근 상가에서 알바를 마치고 나왔거나 알바를 시작하려고 새벽 참을 먹는 젊은이들, 근무 교대하는 전경들, 소방대원들, 외출 나온 병사들, 여러 배달부들, 비틀거리고 객을 그리는 술 취한 젊은이들, 여관에서 막 나왔는지 눈이 갱하고 넋이 빠진 젊은 남녀들이 3,500원짜리나 8,000원짜리 짬뽕을 먹고 목구멍 쥐어뜯는 국물을 마신다. 국물은 무한리필이다. 일회용 컵에 담아서 얼마든지 가져다 주는데 대부분 한 컵 이상 마시지 못한다. 배달통을 든 젊은이는 도시락에 밥을 담아와서 짬뽕 국물에 말아 먹는다. 먹기를 마친 젊은이들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거리로 나간다. 길바닥에는 마사지룸, 키스방, 안마방에 나체 전단이 깔려있다. 이 거리의 라멘, 짬뽕, 짜장면 값은 어디로 가려는가? 라멘은 대량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지만 낱개로 포장되고 낱개로 거래된다. 라멘은 한 개를 사고 팔 수 있다. 곡류, 육류, 야채류를 거래할 때는 개라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 이 먹이 현실 속에서 라멘의 존재 방식은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이다. 한국인이 1년에 36억 개의 라멘을 먹는다는 것을 이미 말했다. 라멘은 낱개로서 36억의 물량을 이루고 36억의 물량을 다시 낱개로 해체한다. 라멘 국물을 쭉 들이킬 때 모든 사람들의 창자는 그 분말 스프의 국물 맛의 전율을 느끼지만 그 전율이 36억을 군집으로 묶어내지는 않는다. 라멘은 개별적이지만 그 모든 개별성으로 전체를 이루는 지배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 36억을 키우고 또 늘리면서 다시 그것을 해체한다. 그래서 라멘의 실체는 개체로서도 존재하고 전체로서도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나 전체가 모두 신기루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라멘의 생산, 유통, 소비 양태는 모든 식품들 중에서 가장 공업적이다. 이제 가수 녹음이나 축산업, 양식업은 제1차 산업이라기보다는 공업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조루 독감이 돌면 철새들은 약하고 부상당한 것들 몇 마리만 죽지만 양계장의 닭들은 모두가 동시에 싹 죽는다. 양계장의 닭들은 공업적 틀 안에서 사육되고 그 형질이 유전되어서 생명체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하거나 약한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일제히 이탈자 없이 싹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얘기를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들었다. 이제 닭은 닭이 아니라
닭고기를 만드는 생산 공장의 한 단계일 뿐이다. 가수원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는 인간이 작업하기에 알맞게 키가 크지 않고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세 줄에 결박되어 있다. 그 나무들은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 포도를 뽑아내는 기계처럼 보인다. 라멘은 닭이나 나무 같던 생명체를 직접 고치지 않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공업적이다. 라멘 포장지에는 60여 종의 첨가물이 적혀 있어서 제조 과정의 공업적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63년 이후 라멘은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공업화, 대량화의 길을 달려왔는데 라멘 회사들의 광고 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라멘의 천년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라멘은 식재료를 고아내고 우려낸 맛이고 자연 속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맛이라는 것을 대중 정서에 각인하려는 라멘 회사들의 광고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년에 36억 개, 개별성과 전체성, 인공과 천년 라멘의 왕국은 그 양극단에 거쳐서 광활한데 거기서는 실체가 신기루고 신기루가 실체다. 사실 이 글은 오랜 세월 동안 라멘을 끓이고 또 먹어온 나의 라멘 조리법을 소개하려고 시작했는데 도입부가 좀 길어졌다.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라멘 포장지에는 끓는 물에 라멘 분말 수프를 넣고 나서 4분 30초 정도 더 끓이라고 적혀있지만 나는 센 불로 3분 이내에 끓여낸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로는 어렵고 야외용 휘발유 버너의 불꽃을 최대한으로 크게 해서 끓이면 맨발이 불지 않고 탱탱한 탄력을 유지한다. 맨이 부르면 국물이 투박하고 걸쭉해져서 면뿐 아니라 국물까지 망친다. 그러나 실내에서 휘발유 버너를 쓰는 일은 위험해서 나를 따라 하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은 조심. 또 물은 550ml 3컵 정도를 끓이라고 포장지에 적혀 있지만 나는 700ml 4컵 정도를 끓인다. 물이 넉넉해야 라면이 편안하게 끓는다. 수영장이 넓어야 헤엄치기 편한 것과 같다. 라면이 끓을 때 맨발이 서로 엉키지 않아야 하는데 물이 넉넉하고 하산 터지듯 펄펄 끓어야 맨발이 깊이 또 삽시간에 익는다. 익으면서 망가지지 않는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물과 면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라면 국물은 반 이상은 남기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국물이 면에 스며들어 맛을 결정한다. 국물의 맛은 면에 스며들어야 하고 면의 밀가루 맛은 국물 속으로 빼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고난도 기술이다. 센 불을 쓰면 대체로 실패하지 않는다. 식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는 분말 수프를 3분의 2만 넣는다. 나는 라면을 조리할 때 대파를 기본으로 삶고 분말 수프를 보조로 삶는다. 대파는 검지손가락만한 거 10개 정도를 하얀 밑동만을 잘라서 세로로 길게 쪼개 놓았다가 라면이 2분쯤 끓였을 때 넣는다. 처음부터 대파를 넣고 끓이면 파가 굵고 부러져서 먹을 수가 없이 된다. 파를 넣은 다음에는 긴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한번 휘젓고 빨리 뚜껑을 덮어서 1분 30초쯤 더 끓인다. 파는 라면 국물에 천년의 단맛과 청량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맛을 면에 스미게 한다. 파가 우러난 국물은 달고도 쌉쌀하다. 파는 라면 맛의 공업적 질감을 순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달걀을 넣는다. 달걀은 미리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놓아야 한다. 불을 끄고 끓기가 잦아들고 난 뒤에 달걀을 넣어야 한다. 끓을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굳어져서 국물과 섞이지 않고 겉돈다. 달걀을 넣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저으면 달걀이 반쯤 익은 상태에서 국물 속으로 스민다. 이 동작을 신속히 끝나고 빨리 뚜껑을 닫아서 30초쯤 기다렸다가 먹는다. 파가 우러난 국물에 달걀이 스며들며 파의 서늘한 청량감이 달걀의 부드러움과 섞여서 라면은 인간 가까이 다가와 덜 쓸쓸하게 먹을 만하고 견딜만한 음식이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서성 없이 혼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배웠다. 레시피를 읽고 따라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일어나가야 할 전임미답의 경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라멘 조리법 개발은 이제 그만하려 한다.
나는 라면을 먹을 때 내가 가진 그릇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고 날씬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먹는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미군에게 얻어먹던 내 유년의 레이션 맛과 초콜릿 맛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계장의 닭들과 사지를 결박닭한 가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들과 양식장에서 덜 끓는 물고기들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사람들의 목구멍을 찌르며 넘어가는 36억 개의 라면의 거품 말 수퍼의 맛을 생각한다. 파와 계란의 힘으로 조금은 순해진 내 라면 국물의 맛을 36억 개의 라면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눈을 팔다가 라면이 끓어 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면의 길은 아직도 멀다.